먼저 박능우 1차장이 코로나19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5월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25명으로 이태원 클럽건을 포함한 지역사회 확진자 17명, 나머지 8명은 해외 입국 사례입니다. 5월 24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 환자는 총 11,190명이며 현재 711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진단검사 총 82만 289건을 시행한 결과입니다. 어제는 사망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추가 확진자 관련 현황 및 조치사항,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매주 최근 2주간의 방역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여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부터 23일까지 2주간의 양상을 살펴보면 이태원 클럽 사례 발생 이후 대규모의 유행이 나타나진 않으나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전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일일 평균 23.2명으로 이전 2주간의 8.7명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 범위인 하루 평균 5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치료 중인 환자 수는 700명대로 감소하여 병상 등 치료체계 여력은 충분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로의 확산이 계속됨에 따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환자의 비율은 6.8%로 상승되었고 방염망 내 환자 발생 비율도 80%대로 이내로 저하되었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태원 집단 감염으로 인한 연쇄 감염이 반복되고 있어 지금은 이 전파고리를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월 6일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5월 24일 12시까지 확인된 환자 수는 총 225명입니다. 이 중 이태원 관련 환자가 96명, 이 환자들로 인한 추가 전파가 129명입니다. 클럽을 직접 방문한 경우보다 방문자들을 통한 지역사회 전파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지역사회 전파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 확진 환자의 접촉자를 빠르게 추적하며 광범위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태원 클럽 사례는 여러 곳의 다양한 시설들이 연관되어 있어 역학조사의 속도가 확산 추이를 따라잡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 악바리 2호점, 경기 부천시 라운파티하우스 등 확진 환자가 다녀간 다중이용시설과 시간대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이 시간대에 해당 시설을 이용한 국민들께서는 증상의 유무와 상관없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태원 클럽 집단 감염으로 인한 최근의 확산 사례들을 살펴보면 하나의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역 관리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가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 속도와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초 감염 확산 우려가 컸던 종교시설이나 의료기관, 콜센터에 확진자가 발견되었으나 이들 기관은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결과 후속 감염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화되었습니다. 반면에 감염 위험성이 간과되었고 마스크 착용, 소독과 환기 등이 미흡했던 노래방,
주점 등에서는 상당히 빠른 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일상 속에서 국민들의 방역 수칙 준수 노력 여하에 따라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있다는 교훈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를 생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방역 관리망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시설의 세부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IT 기술을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클럽 조사 과정에서 출입자 명부에 허위로 기재한 이용자가 많아 역학조사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속하게 접촉자를 파악하여 격리시키는 후속 조치가 늦어졌고 그 사이 추가적인 전파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하여 신속한 방역관리망을 작동시키기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학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암호화하여 수집하고 정보 수집 주체도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할 것입니다.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방문 기록을 분리하여 개인정보는 QR코드를 생성한 회사에, 방문 기록은 사회보장정보원에 보관할 것입니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만 두 정보가 합쳐지며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고 신속한 추적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한 역학조사에 필요한 4주 뒤에는 관련 정보가 자동 파기되도록 할 것입니다. 클럽, 헌팅포차, 노래 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전자출입명부 작성을 의무화하여 적용하고 이외의 시설에서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과 경계 단계일 때만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범 운영을 거쳐 6월 내에 본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통해 방역조치가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더불어 시설관리자의 명부관리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유흥시설, 코인 노래방 등에 대한 중앙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어제 유흥시설 8,100여 개에 대한 심야시간 특별점검도 실시하여 6,400개 업소가 영업을 중단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업 중인 1,700개 업소에 대해서는 발열체크 미흡, 마스크 미착용 등 8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감염관리 노력이 국민들의 방역수칙 준수 실천과 결합한다면 코로나19의 확산 속도를 따라잡고 전파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하여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을 확충하는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연령층이 높은 고위험군은 감염 직후 급속도로 임상경과가 악화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증 환자를 위해 현재는 상급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음압병상을 중증 환자 긴급치료병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인프라를 미리 확보하고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병상을 제공한 97개 의료기관에 대해 이미 투입한 시설과 장비 비용을 지원함과 함께 기간당 최대 40억 원을 지원하여 300병상을 목표로 병동형 음압병상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 병상은 평상시에는 일반 병상으로 운영 가능하나 필요시에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치료 병상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사용될 것입니다. 각 지역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이 이 사업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증 환자의 적정 치료를 위해 인프라 확충과 진료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발생 이후 해외 입국자 수는 상당히 감소하였습니다. 3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약 55만 명이 국내에 입국하였습니다. 전년 동기간에는 약 1천만 명이 입국한 것에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한 결과입니다. 다만 최근 장기 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재입국하는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어 이들의 출입국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6월 1일부터 등록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와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출입국 수요를 억제하고 확진 환자의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장기 체류 외국인도 출국 전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해야 하며 현지 출발일 전 48시간 이내 정상 여부를 진단받아 진단서를 제시하는 경우에만 입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유입 사례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입국 시 검역을 철저히 하고 격리자에 대한 관리 체계도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 고3 학생을 시작으로 이번 주에는 27일부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등원과 등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학교 생활을 이어가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래 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문을 삼가해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주말을 맞이하여 야외활동과 모임, 종교활동에 참여한 후 몸이 좋지 않다고 느껴지시면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보건소 및 1339에 연락하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민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의 노력과 의료진의 희생과 헌신 덕분에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일상생활과 코로나19의 통제를 병행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시행한 지 3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으며 새로워졌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는 데 필요한 교훈과 가르침을 기억합시다. 그 속의 함의를 찾아내고 변화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그 노력과 함께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배석자분들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의 질의에 답변 드린 후 보건복지부 기자단 온라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 등에 관한 문의는 언론대응팀으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기자분들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지목당하면 성함과 매체명을 말씀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기자님도 계신가요? 예. 예, 저 JTBC 박유미입니다. 일단 그 QR코드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뭐 일정을 6월 초, 6월 중순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강제적으로 좀 도입을 하는 대상 시설이 어떤 시설들이고 그리고 강제성을 어떻게 띨 수 있는지를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 등교를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 같은 것부터 해서 어린 학생들은 방역 수칙을 좀 지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별도의 지침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어떤 대책을 좀 생각하고 계신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지금 뭐 신규 확진자가 뭐 2자릿수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등교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인지라, 어쨌든 그 방역 당국 그 대표 입장에서, 그 장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학부모님들한테 좀 설명을 하실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현재 어쨌든 전국적으로 산발적 감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한 평가도 같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혹시 미진한 게 있으면은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 QR코드에 대해서 또 어린 학생들의 방역 수칙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QR코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사용을 말하자면 당연 적용 사업장애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강제라기보다. 왜 강제라고 저희가 꼭 말을 붙이지 않냐 하면은 어떤 경우에도 수기로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QR코드를 사용하지 않겠다거나 또 그에 거부할 경우에는 수기로 적으면 됩니다. 다만 QR코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훨씬 더 간편하게 출입자 명부가 작성이 가능하고, 또 개인정보도 지금 수기로 적는 것보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정보가 더 보호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수기를 적는다 하더라도 거기 안에는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야 되고 자기 이름을 남겨놓아야 됩니다. 그런데 QR코드, 저희들이 도입하고자 하는 QR코드는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암호화되어서 QR코드를 발행하는 기관에는 그 암호화된 정보가 보관이 되고, 또 업소에 출입한 명부 또는 출입한 그 기록 자체는 또 제3의 기관에 따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업소 주인도 누가 그걸 출입했는지를 개인의 번호라든지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감염병이 심각이라든지 또는 경계 단계에 와서 중대한 그 심각한 경우에 왔을 때, 그때 질병관리본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두 기관이 따로 분리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암호화되어 있는 개인정보와 그 업소에 출입한 사실 자체가 결합이 되어서 비로소 어떤 사람이 그게 출입한지를 알게 됩니다. 즉 현재 수기로 적는 것보다 오히려 개인정보가 더 잘 보호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강제적인 시설은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고는 하겠지만 완전한 강제 수단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어떤 경우에든 그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고 출입자를 파악해야 되는 것은 감염병 관리법상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기를 작성하건 QR코드를 이용하건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좀 더 편리한 방법을 시설업자들이나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용자들이 선택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시설은 그럼 어떤 것이냐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업소의 종류별로 리스트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질문은 어린 학생들이 방역 수칙에 대해서 좀 더 고학년에 비해서 어려워할 것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많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장시간 마스크 착용을 그렇게 참아낼 수 있을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좀 시키고 있고, 또 사전에 학부모님들도 많은 협조를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방역 수칙의 준수가 왜 중요한지를 충분히 납득시키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장시간 마스크 사용을 어려워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 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 별도의 좀 구체적인 지침을 저희들이 중수본 차원에서 방대본과 협의해서 지금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상세하고 어떤 경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조금 틈새가 생겼을 때는 마스크를 좀 벗고 시원한 공기를 충분히 흡입함으로 해서 아이들이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될 시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더 효율화되고 그 빈도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마스크 사용 지침 같은 것은 언론 보도에 나갔습니까? 공개되어 있습니까? 예, 그 내용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조만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고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다 상세한 그 지침은 곧 발표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그 신규 확진자 수가 지금 한 30명대에 이제 매일 이어지고 있는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등교시키면서 불안해하신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사회 감염이 이태원 그 클럽 사태 이후에 이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아주 속도감 있게 개별 사례들 추적하고 그 2차, 3차 혹은 5차까지 지금 감염이 발생했습니다만은 그 전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지역 감염 사례도 조금은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한 자릿수 이내로 돌아가고 또 좀 더 안정화시켜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좀 더 안심하고 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 말씀하실 분 있나요? 예, 하십시오. 네, 저희가 그 방역망 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애초에 이제 제시를 해드렸던 방역망 관리 비율이 확진자 수는 일일 평균 50명 이내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 그다음에 감염 경로의 불명확한 비율이 5% 이내에서 이제 유지가 되는 것,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수치로 이제 제시를 해드렸고, 어떤 집단 감염의 어떤 발생자 수, 그리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조적인 지표로 해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상황 위험도를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확진자 수가 지난 2주간 한 24명 정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비율이 지난 2주에는 한 6.6%였고 최근 2주는 한 6.8% 정도로 유지가 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고려를 할 때 여전히 이제 방역망 내 관리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위험도를 나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교 등교 개학과 관련되어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학생들이 더 많이 이제 등교 개학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저희가 그 고위험 시설과 그다음에 어떤 중위험 시설 이런 부분들을 어떤 밀폐도라든지 밀집도 그다음에 관리의 용이성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고위험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강화된 이제 관리 방안들에 대해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아마 별도의 어떤 대책들이 이제 발표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주 가는데 그런 부분들의 뭐 노래방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비말 감염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를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생활 방역 체계 내에서도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이번 주 중에 아마 별도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들 뭐 추가 없습니까? 예. 예. 참고로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들은 지난 금요일 5월 22일 보도자료에 관련된 들이 한번 발표된 바 있습니다. 예. 현장에서 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기자분 계신가요? 현장에 추가 질의가 없으면 보건복지부 온라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질의는 제가 읽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뉴시스 임재희 기자입니다. 노래방, 특히 코인 노래방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래 연습장은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한 번 사용 시 30분 뒤 소독을 하도록 핵심 방역 수칙을 마련했지만 무인 시설 등이 많습니다. 특히 코인 노래방은 등교 개학을 앞둔 10대와 20대 등이 주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이 있거나 혹시 유흥시설과 같이 행정명령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그뭐 답하면 됩니까? 예. 지금 학생들이 이제 등교 수업을 시작하면서 학교 내에서의 감염 예방 또 감염 차단이 중요한 관심사이고 또 학생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뭐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자기 혼자 좀 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즐겨 찾는
동전 노래방 같은 고위험 시설을 이용하는 것들도, 즉 학교 밖에서의 학생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동전 노래방에서 무인 시설도 많고 또 이것에 감염 관리를 할 수 있는, 실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고 이제 요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관계 당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무인 노래방, 즉 동전 노래방을 유인화할 수 있는, 즉 관리자를 반드시 두는 방안을, 규정을 고쳐서라도 방안을 두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좀 더 엄격하게 방역을 할 수 있는 그 안에 공조시설이라든지 또 마이크 주변에 있는 소독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방역조치 사항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시설 관리 측면에서 감염 관리를 막기 위한 방안이라 한다면, 당분간 위험한 기간 동안에는 학생들이 고인 노래방을 사용하지 않도록 집합금지 명령이나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또 이 시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실제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좀 더 적극적인 방안들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추가된 답변 있습니까? 예, 그 정도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전일보 장중식 기자님입니다. 방역관리망 안에 들어왔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6차 감염 추정 확진 환자나 무증상자 등의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조차 이 같은 추세에 우려를 포하고 있는데, 복지부에서 지표로 관리하고 있는 일일 환자 수 등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의 전환 지표를 하향 조정할 의사는 없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방역관리망 밖에서 발생하는 비율이 앞서 우리 담당 실무자께서 발표했듯이 약 6% 내외, 저희들이 목표로 두고 있는 5% 이내입니다. 저희들이 이 목표를 설정한 것 자체가 복지부 독자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 방대본, 즉 질병관리본부와 상의를 해서 설정한 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옮겨가고 난 뒤에 다소간의 그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저희들이 추가 전파자들 찾아내고 또 방역망을 펼쳐나간다 한다면,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 내에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5% 이내의, 그러니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발생은 5% 이내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지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한다거나 또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어떤 기준 지침을 변경할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마지막 질문은 한겨레 권지담 기자님 질인데, 오늘 역학조사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신데, 이 질문은 저희가 방대본으로 넘겨서 문자로 통지하시는 분이 있어 문자로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고, 혹시 현장에서 추가 질의가 있으신 기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3주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또 주 중반부터 보다 많은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교육당국을 비롯해서 또 우리 방역당국, 경찰청 또 소방청까지 합심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학부모님들의 등교에 따른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당히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개학 초기에 다른 지역사회 감염이 있어서 학부모들의 걱정이 컸습니다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면서 학생들의 등교 개학을
좀 저희들이 원래 의도했던 대로 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같이 합심을 해서 방역당국 물론이거니와 국민 모두가 합심을 해서 학생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또 학생들의 학교 수업이 즉 등교 수업이 제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이렇게 국민들께 당부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앞으로도 우리가 생활 속의 어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잘 지켜서 목적을 하고 있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